네, 제가 맡은 주제는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와 이념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에게 하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 우리가 통일 한국이 어떤 경제 체제를 가질 것이냐, 이와 같은 주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담론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발표를 편의상 다음과 같이 한 4꼭지 정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천상 이와 같은 통일 한국 이후의 경제체제를 저희가 전망을 해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광범위한 설정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가능한, 상상 가능한 통일의 시나리오들을 좀 일단 나열을 해보고, 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통일 한국 이후의 체제를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때 우리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천상 이 통일 비용과 편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통일 한국, 통일 이후의 갈등과 통합의 요인들, 물론 이 갈등과 통합의 요인들 양자 사이에 과연 어떤 요인이 더 커질 것이냐 하는 것 역시 시나리오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통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받은 주제는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과연 통일은 무엇이냐? 정치나 사회학적, 군사학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자유롭게 대화와 용역이 남한과 북한 지역 사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정책 역시 단일 화폐를 쓰던 안 쓰던 그건 꼭 과정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책의 조화까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사실상 통일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정치학적으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겠느냐? 당연히 통일 이후에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의 경제적인 후생이 당연히 증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후생의 증가가 단기간에 한 4, 5년만 반짝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통일 이후의 경제체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변국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주변국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우리가 부과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 지역에서 어떤 급변 사태에 대해서 대량의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 생겨서 이 이주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으로 대량 유입을 하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통일은 아마 주변국들이 다 반대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가지 목표가 최소한, 또는 3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아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의미 있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정치학적인 조건까지 가미해서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정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현재 북한의 정권이 현재 정권이 유지되든 다른 정권이 됐든지 간에 앞으로 수년 안에 시장경제개혁을 이행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가정을 했을 때 크게 3가지로 이 전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에서 시장경제개혁이 이행이 되고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성공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완전한 실패도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듭할 때, 또는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이렇게 3가지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면서 이 시장경제개혁을 추구해 나간다. 그러면서 남한과 경제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동구와 이유식의 경제통합과 유사한
그런 경제적인 통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통일이라기보다는. 즉 동구도 과거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을 했고 이후에 EU 경제와 통합을 해서 지금 사실상 동구와 EU 사이에 자유롭게 재화와 용역, 노동과 자본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사회, 문화, 정치는 다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시장경제개혁에 성공을 한 북한 정권이 아예 정권도 남한과 합치는 정치적인 통합까지 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과 홍콩식 또는 앞으로 중국과 대만식의 통합이 되지 않을까. 즉 정치, 경제도 한꺼번에 통합이 되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북한이 정권을 유지한다. 이런 러시아와 같은 굉장히 좀 이게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좀 천민 자본주의와 같은 굉장히 소득 분배가 극심하게 안 좋은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보호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의 어떤 정책,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되는 이런 시기의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고 하지만 어쨌든 시장경제 정권이니까 남한과는 굉장히 이제 지금과는 다른 어떤 군사적인 긴장감은 없어지면서 같은 시장경제니까 경제적인 왕래는 훨씬 자유롭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경제개혁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 실패해가지고 북한의 정권이 붕괴했다. 그러면 천상풍 독일식의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실패했지만 정권이 붕괴되지 않았다 하면 다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돌아가는 지금과 같은 현상 유지가 되겠죠. 혼란만 겪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경제 개혁을 아예 안 한다. 아예 안 하고 지금과 같은 현상 유지를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다가 내부적으로 어떤 폭발로 인해서 임플로전으로 인해서 결국 남한에 흡수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또 이런 시나리오 중에서 통일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통일의 비용 또는 통일의 순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아마 가장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동구 이유식. 이런 경우에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적게 부담하면서 그러나 통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편익은 거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경제적으로는 가장 싼,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물론 이 두 번째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방식은 한 중간쯤 될 것 같고 물론 독일식 흡수통일이 가장 비싸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북한의 현 정권이 시장경제개혁을 어느 정도 좀 이행하다가 흡수통일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 제일 안 좋은 것은 시장경제개혁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어떤 큰 혼란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붕괴된 정권을 흡수통일한다. 이러면 아마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그와 같은 통일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비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어서 이 통일 비용 분석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그 결정 요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통일 비용의 정의는 넘어가고요. 자 통일 비용을 치르는 종류로 보면 먼저 초기, 중기, 중장기로 나눠보면 초기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면 일단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체제를 안정시키는 각종 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물론 식량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각종 생필품 지원 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단기간에 시급히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이 비용은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남한의 경제력으로 봐서. 하지만 그 이후에 체제 통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이 체제 통합 비용인 게 어쨌든 북한의 옛날 체제와 남한의 체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사회, 군사, 치안, 사법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체제를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하나로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동독의 경우만 예를 들면은 통일 당시에 동독에 약 210만 명의 행정인력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동독의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동독 인구가 그 당시에 1200만 명이었는데 1200만 명 중에서 210만 명의 행정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특색이죠. 근데 이 210만 명의 행정인력이 한 5년 만에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서독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관대하게 이 행정인력을 많이 포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60만 명만 줄어든 거죠. 그럼 이 줄어든 60만 명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정리해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재교육을 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150만 명 남아있는 행정인력 역시 대부분 그 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특히 제가 이제 마침 지난주에 독일에 무슨 심포지엄을 갔다 왔는데 당시 그 경제학 교수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독일의 종합대학이 6개 있었는데 이 6개 종합대학 중에서 동독에 그러니까 7,500명의 교수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1,500명의 교수가 마르크시즘, 레니니즘을 정치경제학적으로 강의했던 교수님들이다. 근데 이분 교수님들이 보면 연구 실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연구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된 이후에 어떤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전혀 요건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숫자가 한 1,500명이었는데 이 1,500명은 사실상 모두 정리해고가 됐다. 뭐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통일 이후의 동독의 경우는 전문 인력의 90% 이상이 전부 서독 인력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독 인력이 또 그 동독에 가서 이주를 하고 새로운 그 재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또 엄청난 이주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동독 역시 뭐 이런 이주 비용을 주기 위해서 서독의 전문가들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주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통합 비용이 아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북한의 인구라든가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것이라는 걸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알다시피 북한의 지금 인프라는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 한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현재 가치로 따져서 90조에서 100조 사이의 인프라를 들여야 도로, 철도, 항만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비용.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 과정에서 북한의 대량 행정인력의 실직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북한 인력이 대량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북한의 극빈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을 또 저희가 사회보장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회보장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 요인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통일을 하고 어떤 유형으로 통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또 임금,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의 이런 각종 소외계층에게 사회보장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할 것이냐 즉 지금 현재 남한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을 100% 다 북한 주민들에게 적용해 줄 것이냐 아니면 차등 적용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동독의 예인데요. 동독과 서독의 예인데 서독 정부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일 비용인데 여기에 비해서 이 통일 비용이 절대적인 액수라든가 이런 건 굳이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비율만 보시면 통독의 경우에 그 사회보장성 지출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즉 독일의 실직자라든가 독일의 노약자, 이런 독일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급한 사회보장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저거는 통일 이후에 통일 독일 정부가 서독의 사회보장 혜택을 100% 다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고비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글쎄 지금 남한과 북한의 어떤 소득 수준 격차를 봤을 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저 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프라 재건 비용 및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초기 통합 비용은 저보다 더 많이 들 거다. 비율상 그렇게 쉽게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이 표에서 보다시피 통일 독일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남북한에 여러 가지 격차는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유입 인구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인구 격차라든가 아니면 국토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그 수용 능력은 우리가 독일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즉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는데 물리적인 수용 능력은 떨어진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아마 남한이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이 독일보다 평균 훨씬 클 것이다 하는 거죠. 네, 다음. 그래서 뭐 이거 통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노상하는 겁니다만은 지난 한 10년 사이에 발표된 통일 비용에 대한 그 추정치를 표도 만들어봤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 500억 달러에서 최고 6조 달러까지 너무 이 편차가 커요. 어떤 가정을 썼느냐, 어떤 모형을 설정했느냐, 통일 이후에 경제적인 목표를 뭘로 설정했느냐, 또 통일 시기를 몇 년으로 가정했느냐, 또 통일 비용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기간을 몇 년으로 가정했느냐, 또 현재 가치화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현 시점에서 통일 비용을 숫자로 계량적으로 계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량적인 비용 계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차피 비용은 발생할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편익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또한 이런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걸 뭐 비용을 얼마다 또는 편익이 얼마다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럼 편익 다음. 편익